안녕하세요. 7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준비해 주신 물병 이야기 코너인데요. 오늘은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선우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안식월을 갖고 계신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또 비온 뒤에서 뵙게 되었네요. 예, 안식을 안 하고 있는 후배들이 전부 다 굉장히 바빠가지고 제가 안식을 네. 하다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네. 예. 덕분에 오늘 또 이렇게 잘못 알려진 건강 상식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예. 네. 오늘 7번째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벌써 예. 이렇게. 한 2년 가까이 됐죠, 이제? 네. 시작한 지. 그래서 첫 번째부터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들 하나씩 짚어주시고, 오늘은 그 7번째 시간, 아직도 잘못 알려진 건강 상식이 많다는 게 놀랍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번 얘기해서 잘 예, 계속 이해도가 복습 떨어지고 시간이 그래서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많이 음,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건 우리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예, 자꾸 반복 학습에 의해서 이제 자기 거가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나와주신 만큼 어쨌든 주치의시잖아요. 들으시다가 건강 관련해서 궁금했던 점들 혹은 병원 가서 딱히 물어보기 어려워서 못 물어봤던 질문들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화 상담이 아마도 진행될 텐데요. 저희가 전화로도 가끔 질문이 와요. 네. 네, 그러면은 그 각 전화도 받아서 그 통해서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시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저희 잘못 알려진 의학 상식들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계속 강조해 오던 거 중에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상식이 뭐 옛날부터 오해했던 거, 새롭게 생긴 거, 그다음에 이 옆집 아저씨 시리즈라는 거는 이제 한두 가지 케이스, 우리 옆집 아저씨는 이렇더라, 뭐 이거를 이제 아주 드문 일인데 그런 걸 이제 일반 아주 그냥 타당한 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 옆집 아저씨는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 건강하시더라. 뭐 그런 이런 거죠. 이야기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형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 요게 좀 중요한 복습이라서 제가 다시 했습니다. 요거 아마 지난번하고 지지난번 좀 있었던 슬라이드인데요. 이 답은 요 밑에 콜레스테롤? none of the above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게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건 원칙적인 거고, 원칙적으로는 요 세 가지 질환 모두 다 약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근데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든데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고, 특히 제일 힘든 게 이제 콜레스테롤 약 끊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보통 체질적인 부분이 좀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보다는 체질적인 부분이,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은 끊는 게 어렵기도 하고, 또 이제 그쪽 질환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는 그 나라에서는 그 심뇌 혈관 질환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 끊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혈관 영양제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드시면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 약이 끊기 좀 어렵죠. 그거는 물론 열심히 해서 끊을 수도 있지만 나이 들면서 저절로 조금씩 올라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역행하면서 오히려 더 낮춰서 약까지 끊는다. 이것도 그렇게 이론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능한 거고. 당뇨는 뭐 끊는 분들이 꽤 있죠.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체중도 줄이시고 뭐 운동 열심히 하시고 하셔서 비약물 요법만으로 가능해질 때는 이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주 전통적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거 말씀드렸는데, 원칙하고 실제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늘 제가 1회 때부터 말씀드렸던 이 스타틴 자꾸 안 좋은
결과나 소문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중간에 끊으시려고도 하고 뭐 유튜브 썸네일에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미루시려고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네, 웬만하면 약 네. 시작 안 하는 게 좋다. 음, 스타틴 부작용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거의 최근으로 따지면은 최근 한 뭐 50년 정도로 따지면은 지구상에서 아마 그 만성 질환 환자의 목숨을 제일 많이 구한 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스타틴 계통이. 그래서 특히 이제 서구 쪽에서 많이 일찍 개발돼서 일찍부터 쓰여지고 했지만은 그래서 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약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이라는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작용은 대부분의 사람에서 나타나는 거고 부작용은 굉장히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작용처럼 생각해가지고 똑같은 비중을 둬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그중에 일부에서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뭐 약을 끊거나 이렇게 할 정도로 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래서 제가 거의 매번 요거는 좀 강조하는 편이죠. 근데 그 반대로 나오는 그런 정보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이 정도 말씀드리면 와서 질문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또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그렇죠. 하시다가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처방했는데 안 드시고. 오늘도 이 PPT 보고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스타틴. 네. 근데 썸네일에 약 되도록 안 먹는 게 좋아요. 이거 바로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뭐 안 드실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지만 그 우리 그레이 존이라고 하는 그 애매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이 그냥 드시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하시면은 판단하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판단을 그렇게 나오면은 그냥 드시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좀 바뀐 거죠. 그 혈압은 옛날에는 병원에서 재는 혈압으로 위주로 했는데 요새는 가정 혈압이 중요하니까 가정에서 혈압들 다 재보시고 근데 이제 진료실 혈압보다 좀 5씩 낮은 게 이제 고혈압 기준이 되니까 그걸 해서 하시고 고혈압 진단도 가정 혈압으로 내리지만 이제 약에 대한 반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도 가정 혈압으로 하죠. 옛날에는 병원에 와서 재고서 약을 조절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병원에서는 혈압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압 방아제의 오남용이 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혈압을 하는 걸로 이제 세팅이 그렇게 됐죠. 그래서 가정 혈압을 가끔 재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조절되는 분들이 뭐 계속 몇 시간마다 재고 이럴 필요는 없죠. 네. 근데 이제 가끔은 좀 재보시는 게 좋겠고 노년기 옛날이로는 뭐 65세 넘으면 140에 90좀 넘어가도 괜찮고 뭐 160에 100 정도 때 약을 쓰자 이런 이론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에서도 역시 뭐 120에 80이 제일 좋은 혈압이고 사망률이 제일 적고 심내혈관 질환 사망률이 제일 적은 거고 140에 90이 그냥 그대로 고혈압의 진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때문에 꼭 단 거 안 드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렇지만 뭐 단 것은 대부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너무 막 벌벌 떨면서 안 드실 필요는 없지만 봐서 필요하고 맛있는 건 또 좀 드시고 그렇게 하셔도 그게 바로 당뇨 걸린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요즘에 새로 나온 그 오해인 것 같아요. 무슨 뭐 좀 건강에 좀 문의 되거나 아니면 자기 뭐 증상이나 이런 것도 저도 많이 물어봐요. 네, 챗 GPT에 물어봐가지고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의학에서는 별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검사 소견 같은 걸 이렇게 뭐 이렇게 종합해서 다 넣고서 이게 무슨 병 같냐 뭐 이런 거는 오히려 괜찮은데 이 증상 같은 거는 그 증상이 주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증상이 생긴 순서 뭐 이런
우리가 환자분들 오셨을 때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와서 병력을 이제 어떻게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듣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가 정확히 그대로 들어가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다. 그러니까 여기 써 있듯이 인풋 데이터가 정확하게 이제 해서 들어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좀 어렵다는 거죠. 그 증상, 중요한 증상 말하는 거랑 유사 증상이랑 이게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이거를 들으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속가낼 수가 있죠. 아, 이 증상은 중요한 증상이지만 이거는 그냥 곁다리로도 올 수 있는 증상이고 그 중요하지 않고 이런 걸 하는데 여기서는 아마 그거를 다 증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더 무서운 결과를 보여줄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죠. 옛날에 메디컬 스튜던트 신드롬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때 이제 본과 2학년쯤 되면은 이제 병리학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해부학 배우고 뭐 생리, 생화학 이런 기초의학 배운 다음에 이제 병리학이라는 걸 배우면서 이제 해부학에서는 정상적인 걸 배웠잖아요. 정상적 해부학 생리학을 배웠는데 병리학에서는 이제 그게 잘못됐을 때 어떤 거를 어떤 질환이냐 요걸 이제 처음으로 임상을 이제 맛보기를 하는 게 이제 병리학 시간인데 그때 이제 증상에 대한 게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꼭 그중에 몇 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들이 네.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병에도 걸린 것 같은데 그 다음 시간에 보면 또 저 병에도 걸린 것 같고 뭐 이런 했는데 이제 그럴 위험이 좀 있어서 챗GPT 물어보는 거는 특히 증상이나 유사 증상 위주로 이렇게 입력할 때는 그런 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히려 검사 소견 같은 걸 입력하는 거는 비교적 객관적이니까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역시 초진이나 이런 거를 챗GPT한테 하는 거는 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가질 수 있어서 이것도 좋지 않은 습관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의학 쪽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챗GPT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종합하거나 AI처럼 자기가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답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의학 쪽에서는 이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라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효과가 있는 거를 우리가 주로 저널이나 이런 데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하고 효과가 없는 거는 그냥 저널에서도 별로 받아주지도 않는 경향이 좀 있고 했더니 효과 없더라 그거를 이렇게 크게 내세우지 않으니까 그 논문에 잘 실리지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물의 효과가 조금 과장되거나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특히 약 같은 건 좀 덜한데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은 이제 꼭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은 임상시험을 하면은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뭐 하든 꼭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어디인가에 보고서가 있고 또 보통 저널에도 싫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그 규제가 좀 약하기 때문에 꼭 퍼블리시를 안 해도 돼요. 그냥 보고서만 살짝 내고 보고서 자체도 꼭 안 내고 그냥 약식으로만 해도 되고 이런 거가 좀 있어서 저도 옛날에 건강기능식품 임상 시험을 주도해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저널에 안 실었어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널에서? 그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효과 없는 걸로 네. 이제 나와서 그 만든 그 식품을 개발한 회사에도 좀 안 된 이야기고. 실망되셨겠네요. 그리고 저도 그 논문 하나 놓치고 뭐 이랬는데 이제 그런 거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는 챗GPT의 그 베이스라인에 그건 없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같은 거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조금 효과가 약간 있는 효과가 것만. 있는 쪽으로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제가 한 효과 없다는 거랑 그 효과 있다는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느 실험이 더 잘 된 거고 아니면은 그냥 적어도 1대1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는 안 나오고 하나는 거기 실리고 하니까 그냥
효과 있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챗GPT한테 이게 건강에 좋을까라고 하면 이게 좋다는 증거만 보여준다는 거네요. 그럴 확률이 더 많은 거죠. 그러네요. 오늘 제가 따끈따끈한 소식이 네. 뉴스 봤는데 네, 붉은 사슴뿔 버섯이라고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이거가 뭐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요? 네, 그게 이게 식약처에서 절대 식용으로 드시지 말라고 오늘 독버섯이에요? 예, 아주 뭐 당장 뭐 이렇게 마비되는 그런 독은 아니래도 좀 드시지 말라고 그거를 발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니까 챗GPT한테 이게 나의 건강이 달린 건데 그냥 챗GPT한테 물어봐서 해결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참고 자료로 뭐 사용하는 정도야 괜찮으시겠지만 이거 진료를 대신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그 자료로 쓰는 거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교수님 나오셨을 때 여쭤봐야겠네요. 교수님, 붉은 사슴뿔 버섯 몸에 좋나요? 이렇게. 그렇죠. 아마 교수님께서 처음 들어본다고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네. 낮에 뭐 다른 뉴스 보고 있는데 저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이 내용을 오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챗GPT의 이 건강 이 상식에 대한 건강 쪽 지식에 대한 약점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딱 거기에 나와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아니라 늘 제가 주장하듯이 주치의한테 여쭤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예. 다음 슬라이드 복습하기 전에 저희 주신 질문 2가지만 그래요? 짚어보고 가보면 어떨까요, 교수님? 예. 네. HL님께서 오늘 비 무지 온다고 또 댓글 남겨주셨고요. 노을길 산책님께서 방송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오영도님도 오늘 아침에 안내 공지 보자마자 주제가 마음에 쏙 들어서 관심 갖고 함께 하신다고 댓글 남기셨어요. 네. 질문은 김홍성님, 소소한 나날들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김홍성님께서 고혈압 약 복용 중이신데 다이어트를 하면 약을 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체중 감량이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워낙 이제 비만이신지 아니면 뭐 과체중이신지 뭐 이런 분들한테는 좀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그 효과가 뭐 예를 들어서 평소가 뭐 180 뭐 이렇게 높은데 뭐 이거를 140으로 떨어지냐 뭐 그런 효과는 아니고요. 그 경계 부위에서 좀 높았을 때 이제 떨어뜨리는 효과 정도는 있는데 이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원래가 정상 체중이나 아니면 저체중이었으면 사실은 그 효과는 크지 않죠. 그리고 효과보다도 그럴 경우에는 다이어트 하는 게 몸 전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 거죠. 개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뭐 서양 사람들 진짜 많이 우리가 고도 비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체중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고혈압약, 당뇨약 끊는 분들이 꽤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베리애트릭 서저리라고 그 위장을 절제하는 그런 수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의료보험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고도 비만인 분들에서 아니면 고도 비만은 아니지만 당뇨 있는 분들에서는 이제 보험을 해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약도 뭐 끊을 정도로까지 할 수가 있고 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래가 정상 체중이거나 저체중인 분들한테는 권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소한 나날들님께서 노화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다이어트에 영향을 준다고 들었어요.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 남기셨어요. 일단은 근데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으신 분인 거죠? 하고 싶죠. 네. 또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여성 호르몬도 줄어들죠. 노화로 되면은. 그리고 남자들 남성 호르몬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 기초 대사량 자체가 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할 경우에는 소비가 좀 덜 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는 조금 더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힘들다는 거네요. 예. 네. 좀 더 힘들고, 그런데 또 이제 나이 들면서 무조건 안 먹거나 뭐 이렇게 될 때 또 이제 근육
손상, 요즘 그 노쇠라고 얘기하는 거에 근육 손상이 또 많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하면서 또 근력 운동 같은 것 좀 해주면서 체중을 좀 줄이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좀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다 인디비주얼라이즈, 개인적인 거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지금 진짜 많이 체중이 나가 있는 분이라 그러면은 뭐 무슨 약을 써서라도 뭐 필요하면은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지금 뭐 정상이나 정상에서 살짝 오바된 거를 미용을 위한 다이어트나 뭐 이런 거면은 좀 그런 거보다는 운동하시면서 네. 저녁 식사 줄이면서 이런 비약물 요법 쪽으로 권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여간 젊었을 때보다 좀 어렵다는 거는 맞으니까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침돌이님이 먹는 약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시래요.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전립선 비대증에 디스크가 심해서 진통제도 자주 드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약 이렇게 많이 먹게 되시는 경우들 가정의학과 꼭 방문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멀티 파마시라 그래가지고 다약제 네네. 그 환자분들이 그 각각의 여러 가지 뭐 문제되는 그 부작용 확률이 점점 높아지죠. 약이 많으니까. 거기다 플러스해서 그 약물의 상호작용, 그 약 하나가 더했을 때 그 상호작용 때문에 잘못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면 줄이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할 때 주치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 따로 드시고, 심장내과에서 드시고, 뭐 당뇨약 내분비내과에서 따로 드시고, 고지혈증약,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 비뇨기과에서 따로 드시고, 이렇게 하면은 약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저쪽 약을 뭐 끊으세요, 아니면 저쪽 약을 뭐 덜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계시면은 그 약을 좀 조절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당뇨도 당뇨약 중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당뇨약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좀 쓴다든지, 그다음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전립선 비대증 또 치료약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을 좀 쓴다든지. 근데 이제 뭐 부작용이 또 뭐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연세나 뭐 이런 거 봐서 결정을 해야 될 거고. 이제 진통제 쪽은 그래서 이제 매일 드시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그때 이제 심해질 때 드시는 거나, 아니면은 뭐 바르는 거나 붙이는 거, 또는 뭐 재활 쪽, 물리치료 쪽, 이런 좀 약물을 좀 최소화하고 이런 거를 좀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특히 당뇨약만 해도 한 뭐 서너 가지 드시는 분도 있고, 적어도 한 2개 정도는 드실 텐데, 그래서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저기 멀티파마시, 그 다약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막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드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약 중에 뭐 이틀에 한 번 뭐 괜찮아지면 뭐 이틀에 한 번 먹는다든지 뭐 이런 조절을 좀 해서 약물의 효과를 잘 보는 선에서 최소한의 약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티파니에서 아침을님께서 좋아요 꾹 누르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이어서 강의 내용 집중해서 한번. 예. 네. 아까 제가 그 가봐도 퍼블리케이션 좋겠습니다. 바이어스 얘기 좀 했었는데, 네. 여기에 그래서 옛날에도 한번 비슷한 내용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실험 연구가 서로 다른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이미 그렇게 나온 결과들이 꽤 있거든요. 비타민 투여암 발생에 대해서는 좋다는 쪽이 있어서 열심히 해봤더니 뭐 오히려 뭐 암을 늘린 것도 있었고, 뭐 별 영향 없다고 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여성 호르몬, 이거 아주 유명한 치료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여성 호르몬 치료를 했더니 뭐 피부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뭐 다 좋아진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임상 시험을 진짜로 장기간으로 해봤더니 이제 부족한 부분, 안 좋은 결과 쪽도 꽤 나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여성한테 하는 거는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PSA라는 건 이제 전립선암의 그 수치거든요. 종양 표지자 수치인데 요거는 지금 유럽 쪽에서는 요걸 미리 검사했더니 전립선암 사망률을 좀 줄였다고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또 이게 별 효과가 없으니 미리 하는 게 별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증상 생기면은 그때 검사하고 아니면은 또 나이 몇 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하지 마라 뭐 이런 서로 상반된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그다음에 이제 뭐 민족이 어떠냐, DNA 그 사람들의 DNA가 어떠냐, 약물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의대생들이 공부할 때 이 크리티컬 리딩이라고 그 비판적 독해력이라 그럴까요? 어떤 논문을 봤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그 의과대학 공부에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키운 의사들이 많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좀 상의하시라는 얘기고, 그냥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그냥 보실 수 있는 논문 중에는 메타 아날리시스, 메타 분석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비교적 여러 가지 논문들을 이렇게 다 합해가지고 그래서 어떻더라 뭐 이렇게 나온 식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그거대로만 다루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거 자체도 논문이니까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비전문가가 그냥 볼 때는 요 메타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조금은 더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결론이 안 나오면 결국 전문가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그 전문가 의견을 따를 때는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분이나 뭐 이런 분을 무조건 신뢰하지 마시고 자기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경우에 꼭 맞아 떨어지는지 아닌지 그거부터가 그렇죠.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자기를 잘 아는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러한 뭐가 요즘 TV에 많이 나오던데 나는 그게 적용이 되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제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건강기능식품은 출판이 잘 오류가 많기 때문에 이 효과가 확대 그래서 이제 알려지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건강기능식품이 그렇다. 네. 예. 그리고 이것도 잊어버리셨을까봐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 진료를 받는 것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건 이제 예방해서 그 병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예방이 이제 크게 각광을 안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예방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안 걸리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사실은 이 거죠. 예방 접종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아마비라는 게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다 그 예방 접종을 하기 때문에 다 그런 건데, 근데 아직 이제 많이 드신 분들 중에는 약간 다리 절거나 이런 분들이 그게 이제 예방 접종 때문에 없어졌는데 지금 그 소아마비 그 예방 접종 진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다 그냥 기본으로 시대가 돼 흘러서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똑같은 거가 이제 성인병에도 사실은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예방 접종하고 암 검진 이런 2차 예방은 이제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일찍 발견해서 완치시키는 거가 2차 예방에서 암 검진 있고 특히 성인 돼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국가에서 다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있어 그거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제 성인들은 이제 강제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본인들이 하셔야 될 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파상풍은 매 10년마다 맞으시면 되고 100일에는 한 번만 맞으면 되나요? 예. 그리고 이 파상풍 그 주사 중에 100일의 주사가 섞여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파상풍은 10년마다 맞는데 그 중에 한 번은 100일에가 섞인 파상풍 예방 접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적절한 시기는
요즘 저 백일에 유행한다 그랬으니까 뭐 요즘 맞으셔도 괜찮고. 네, 한창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손주 손주 보러 갔을 손주가 때, 할 때 네. 요즘 또 까칠한 그 며느리들이 뭐 손 맞고 씻고 오시라 와라. 뭐 네네. 100일에 주사 안 맞으면 못 증명서 본다. 증명서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음. 그때 그냥 못 이기는 척 한번 맞으시면은 그냥 거의 평생 가니까. 아, 이렇게. 그렇군요. 네. 여러 번 맞아야 된다고 제가 또 최근에 들었거든요. 근데 잘못된 상식이었네요. 네.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합친 거라 이걸 한 번 맞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요것만 맞으시면 되고. 아, 그럼 병원에 가서 파상풍도 안 맞으신 분이면 백일해랑 파상풍 주사 같이 있는 것 맞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의원에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독감은 뭐 매년 맞는 거고 65세인가 60세만 넘어도 아마 무료로 해주는 지자체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매년 맞으시면 되고. 대상포진은 이제 50세 이상에서 이제 새로 나온 그 사백신이 이제 좀 비싸긴 하지만 그게 단점이지만 효과가 훨씬 좋고, 단점 또 하나가 이제 2번 맞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접종했을 때 그 네. 통증, 아픈 거. 그 부분 통증이랑 많이 아프다 하더라고요. 네, 몸살기 이런 게 조금 많긴 있지만 한데 그래도 이제 네. 맞으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확률적으로 포진은 그냥 살짝 가더라도 그 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게 생긴 분들 한번 보면은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으시는 게 낫고, 폐렴은 만성질환자들은 좀 일찍 맞으시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일반 국민분들은 그냥 65세 이상 때 맞으면 되는데, 이 앞에 23가가 이제 무료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놔주는 거고, 이게 이제 단백 접합 백신이 13가, 15가, 20가가 있는데 요새는 20가도 들어왔습니다. 20가는 요 23가 안 맞고 그냥 요거는 하나만 맞아도 되고, 요 13가는 이제 거의 잘 안 맞는데 이제 15가를 맞으시려면은 요거 맞고 요거 맞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맞는 거고, 20가 제일 새로 나온 거는 요거 하나만 맞아도 되고, 네. 이렇게 2개를 맞으실 때는 요걸 먼저 맞으시고 1년쯤 있다가 요걸 맞으시면 되는데, 1년이면은 내가 뭐 국내에 없다든지 좀 또 급하게 좀 뭐 그렇게 있을 때도 적어도 1달 이상 차이는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달 이상 차이를 두고 15가 먼저 다음에 23가 폐렴 백신을 맞는 게 좋다고 하셨고요. 아니면 그냥 20가 하나만 딱 맞으셔도 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잊어버리실까 봐 미리 저거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 아는 것들 많았습니다, 교수님. 그래요? 네. 제가 방송할 때 꼬박꼬박 나오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꼬박꼬박 시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Q&A. Q&A군요. 네. 저희 안 그래도 홍영수 님도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루님께서 가정의학과에서의 비만 진료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댓글 남기셨어요. 이 질문하고 또 앞서 주신 질문들 2개 받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시나, 그러니까 진료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 같은데, 이거는 비판적인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질문 아닐까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교수마다 다 다르죠. 일단 저는 비만 진료는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약간 과체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는 진짜 이제 날씬한 그 비만 담당하시는 교수들이 계셔서 굳이 제가 이게 다른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담배 피는 의사가 금연 진료 안 하는 거랑 뭐 비슷한.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방문하면 어떤 진료들을 받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보통 이제 우리 비만 클리닉 있는데, 비만 클리닉에서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상황을 보죠. 그러면 체중, 이제 그다음에 뭐 이제 체질량 지수 뭐 이런 것 보고, 이제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이나 뭐 이런 거 보고,
뭐 그 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몇 가지 기본적인 검사를 막 할 겁니다. 뭐 혈당이라든지 뭐 콜레스테롤, 뭐 중성 지방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진짜 뭐 과체중인지 아니면 정상 체중인데 빼고 싶은 건지 아니면 과체중인지 진짜 비만인지 고도 비만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하는 방식이 좀 바뀌고요. 근데 대부분 처음에 이제 비약물요법 하거나 아니면 약물요법을 하더라도 그 생활 습관이 같이 들어가야 네.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 자료도 좀 얻고, 그다음에 식사 일지를 보통 이제 한 일주일 이렇게 적어서 오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일주일 동안 자기가 먹는 거를 다 쓰는 다 거죠. 적어야 되네요. 언제 뭐 먹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보고서 식사 상담도 좀 하면서 뭐 운동 상담하고 이렇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약물 투여를 고려를 하죠. 그래서 요즘은 다행히 그 먹는 약으로도 꽤 효과 좋은 약들이 있고, 또 옛날하고 다르게 장기 복용이 이제 합법화됐다기보다는 하여간 장기 복용해도 부작용이 그렇게 크게 염려 안 되는 약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먹는 약을 이렇게 복용해도 되고, 아니면 주사로 뭐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매일 맞는 주사도 있고, 뭐 그런 쪽으로 약물요법을 같이 할 거냐 이런 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생활습관 관리는 계속 같이 해나가는 거가 보통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약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는 이제 역시 환자 개개인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하죠. 그리고 목표를 정해서 얼마나 빨리 이걸 달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거에 어떻게 따라 또 다르겠네요. 그런 네. 거를 여러 가지 관련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약물 뭐 요법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약물 종류도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 또 힘드실 때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상의해서 하시면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약 드시는 게 많으신 분들 혹은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또 훨씬 살 그렇죠. 빼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중에서 체중 줄인 다음에 약을 안 드시는 분이나 약이 확 줄거나 이런 분들도 좀 있고, 당뇨 약 중에서 또 비만 쪽으로 나온 게 아니라 당뇨에 해당하는 약인데 체중 감소시키고 이러는 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약을 좀 여러 가지. 조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비만 클리닉에 방문해서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 대상포진 관련된 질문이 좀 나와가지고 이 질문 받고 강의하고 또 나머지 질문들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영수님께서 대상포진은 몇 년에 한 번씩 맞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 남기셨어요. 대상포진은 네. 50세 이후에 이제 한 번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백신, 그리고 하나가 사백신인데 이제 전에는 생백신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제일 좋은 거였기 때문에 그걸 맞으시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맞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데이터가 별로 없었는데, 그 생백신을 맞고 보니까 한 5년 후에는 항체 타이터가 너무 떨어지고 예방 효과가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약간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 게 초반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다 그러는 상태고, 그 사이에 이제 생백신 아닌 사백신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50세 이후에 한 번 맞으면 7, 80대까지 그냥 잘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역시.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한 번만 맞으시면 되는데, 이제 두세 달 간격으로, 보통 이제 2달 간격으로 2번 맞으셔야 되고, 약간의 부작용이 조금 저쪽 생백신보다 좀 심하고, 그다음에 비싸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생백신은 어떤 지자체에서는 그냥 또
뭐 65세, 70세 넘으시면 또 그냥 맞춰주는 데도 요즘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그리고 장기적인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긴 있는데, 웬만하면 안 맞으시는 것보다는 음. 훨씬 낫죠. 거기다 무료로 놔주니까 네. 경제적 부담이 되시는 분은 그거 맞으시는 게 좋겠죠. 네. 예. 그리고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 티파니에서 아침을님께서 선 교수님 대상포진 알았던 사람도 백신 맞는 게 좋을까요? 해주셨는데요. 저도 교수님 처음 배웠을 때 선이 성씨이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많이들 선 교수님이라고 하시죠. 선우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렇죠. 그 예능 쪽에 나오시는 그 선우 용녀, 네, 그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우 씨입니다. 제가 선우. 네, 선우 씨. 선우 교수님. 네. 대상포진 알았던 사람도 백신 맞는 게 좋을까요? 네. 맞는 게 좋습니다. 얘기하면은. 근데 이제 필수 대상에서 들어가지는 않죠. 근데 이제 네네. 맞는 게 더 좋다는 거는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아예 그게 없었던 사람보다는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꼭 이런 얘기는 안 붙이지만 맞으시는 게 좋고, 보통은 한 번 앓으신 분은 그 다음에 좀 약하게 오거나,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꼭 맞아야 된다 이렇게는 안 하지만, 우리가 권하기로는 다시 재발이 가능하고, 네. 또 재발됐을 때도 또 포진후 신경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는 게 더 좋은 걸로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앓으셨어도 맞으시라고. 네, 맞아요. 왜냐하면 또 해는 없거든요. 아까 말한 그런 단점 빼면. 알겠습니다. 네, 앓으셨어도 약하게 앓을 수 있어도 또 이제 후 신경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는 게 좋다고 권유를 좀 해주셨고요. 저희 교수님 강의가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강의가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요? 다음번에 또 해도 되고. 아닙니다. 오늘 질문 주신 것들이 질문을 먼저 하죠. 비슷한 걸로 먼저 좀 드릴게요. 엔젤님께서 대상포진은 재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인이 한 번 걸리고 나니까 이제 병원의 원장님께서 앞으로는 안 걸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셨대요. 근데 정말 그런지 궁금하셨나 봐요. 네. 그러지 않고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심하게 오는 것보다는 약하게 오는 게 이제 보통이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겠죠? 네, 알겠습니다. 코코샤넬님께서 안녕하세요. 담낭 제거 수술한 뒤 속쓰림이 심해서 내과에서 위장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담낭 제거하면 속쓰림이 심한지 여쭤봅니다. 하셨어요. 담낭 제거한 것만으로 속쓰림이 더 심해지는 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담낭 제거하고 여러 가지 음식이나 이런 게 좀 바뀌고 하면서 그럴 수는 있을 거고요. 담낭은 역할이 담즙을 모아두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담즙을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확 많이 이렇게 뿜어내는 역할을 했던 건데, 언제 그걸 많이 뿜어내냐면은 기름기가 많은 거를 이제 위장에서 기름기가 많은 거를 이제 발견했을 때, 지금 기름기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냥 찔찔찔찔 나오는 그런 담즙만으로는 소화시키기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들으면 자동으로 이제 모아있던 담즙을 쫙 쏴가지고 그게 한꺼번에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거라서 원칙적으로는 기름기를 한꺼번에 많이 먹었을 때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제일 큰 거고, 네. 그것 때문에 속이 더 쓰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아마 그 이후에 어떤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꼭 그거랑 연관시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한 어떤 이렇게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자세한 어떤 사항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교수님께서 보시고 진단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안녕하세요 담낭을 제거 수술한 뒤 속쓰림이 심사했는데, 안녕하세요 담낭을 제거 수술한 뒤 요거를 빼도 그냥
호소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속쓰림이 심해서 네네네. 내과에서 위장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속쓰림이 심해지는 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괜히 그거 연관시키셔가지고 계속 미련을 두고라든지 뭐 괜히 걱정하실 수술해서 뭐 이렇게 필요는.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 네, 알겠습니다. 깜빡팽님께서 나이가 들수록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데 노화와 탄수화물 대사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하고 질문하셨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이나 뭐 이런 거가 좀 많죠. 그리고 탄수화물 중에서 이제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지면은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식습관으로는 별로 안 좋은 변화기는 하죠. 네. 탄수화물 중독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 살도 하고 많이 있어서. 찌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방 혈당을 또 올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근데 그 노화 방지를 위해서 뭐 특별히 탄수화물을 뭐 무조건 뭐 제한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역시 그 삶의 질도 중요하니까 맛있는 거 있을 때는 잘 드시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그냥 그래서 한식이 좀 좋은 게 이게 한식이 그런 비율 우리가 볼 때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비율이 잘 맞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드시고 편식하지 말고 그럼 드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요즘에 뭐 운동하고 근육량 늘린다 그래가지고 단백질 따로 뭐 복용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 좀 있는 분들이 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 수치 올라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소화 계통으로 좀 안 좋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따로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식단 그냥 유지하실 때 이제 아까 근육량 얘기했는데 근육량이 좀 더 필요하고 이제 또 나이 들면서 그게 조금 더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탄수화물이랑 지방 좀 줄이고 단백질을 조금 늘리는. 근데 음식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이거 뭐 그러니까 탄수화물 전혀 안 먹는 옛날에 무슨 황제 다이어트라고 붙어가지고 뭐 하고 뭐 고기만 먹는 저탄 고지 뭐 저탄 고단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제가 본 논문을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봐서는 그거 어떤 그룹의 주장이기는 한데 그거를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벌써요? 네, 47분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두 가지 정도만 받고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엔젤님께서 안녕하세요. 58살 여성입니다. 혈압약 복용한 지 6개월쯤 됩니다. 간혹 아침 혈압이 160 정도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안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요. 오늘도 비슷하게 나와서 먹지 않고 있다가 낮에 높아져가지고 복용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일단 100에 60 정도 나올 때 무슨 증상이나 뭐 이런 게 없으면은 그냥 계속 드시면 됩니다. 계속 그냥 매일매일 일단은. 이거를 그냥 잘 이렇게 뭐 그냥 일상생활 잘 하고 어지럼증도 없고 뭐 기립성 저혈압도 없고 이런데 쟀는데 낮게 나왔다 이래가지고 그걸 뭐 줄이거나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어지럼증이 있고 일어나는데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 그럴 때는 그 조절을 좀 하지만 그냥 아무 증상 없는데 재니까 뭐 90에 60 나왔다. 재니까 이렇게 났다. 이것 때문에 조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그것도 본인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통제 드시듯이 드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을. 이렇게 재서 괜찮으면 먹고 이거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니까. 이거 계속 흥분했네. 누적 효과가 드셔야 된다. 누적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지 말고 그냥 꾸준히 드시는데 증상 있으면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증상 없이 그냥 재서 낫다 이거 가지고는 영향 없어도 됩니다. 네, 조절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엔젤님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하고 댓글 바로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정의학과 그래서 검진도 많이 하시잖아요. 해피바이러스님께서 혹시 검진할 때 복부 초음파로 어떤 것들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복부 초음파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이제 필수로 들어가 있긴 한데 사실은 그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은 우리가 할 때는 목표 질환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거가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조기 발견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뭐 복부 튜머로 발견할 수 있는 건 많죠. 뭐 지방간에서 뭐 간경화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특히 췌장 쪽에 잘 보시는 분들은 이제 췌장 쪽에 암이 많이 생기는 요 두부라 그래가지고 그 머리 쪽, 췌장의 머리 쪽 그쪽은 좀 잘 보시기도 하고 콩팥에 또 혹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봐주시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담도 이렇게 다 보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뭐 담도암, 담낭암, 신장암 뭐 이렇게 복부 초음파로 발견할 수 있는 암들은 이걸로 발견하면은 무조건 어떤 간격으로 해서 이걸로 발견하면은 조기 발견이니까 암 치료에 확실히 좋다. 이렇게 나온 거는 없습니다.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아니면 일찍 네. 발견해도 뭐 결과가 별로 안 좋은가 있다거나 뭐 아니면 했는데 발견을 못하는 쪽에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 위, 대장, 유방, 자궁경부 이런 거는 꼭 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는 고간격으로만 하면은 거의 뭐 90% 정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건강검진에서 꼭 하시라는 건데 복부 초음파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환들을 발견할 수는 있는데 뭐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기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건강검진한테 빠져 있는 건데 그 간염, 간경화, B형 간염이 있으신 분들은 복부 초음파 6개월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간암 발견은 초기에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복부 초음파는 필수. 다른 분들 췌장 쪽을 뭐 타겟으로 해가지고 내가 복부 초음파를 계속 하겠다. 이런 거는 아직은 그는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췌장암 자체가 좀 흉악한 암이기도 하고 진도도 빨리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복부 초음파에서 나머지 질환 발견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가 없어요. 그래서 초음파 자체는 부담도 없으니까 엑스레이 광선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상황을 파악하시는 건 좋은데 이걸로 하면은 췌장암도 뭐 조기 발견해서 할 수 있다. 이거는 담도암, 췌장암 쪽은 그렇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은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코샤넬님께서 고지혈증 약 먹으면 당뇨병이 올 수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질문 주셨어요 오늘. 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당 조절 잘 되고 있는 분들이 조금 올라가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 확률이 100명 중에 한 1점 몇 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약을 드셔서 그 혈관 건강을 100명을 아니면 한 98명, 99명을 좋게 하는 작용이 있는데 그중에 5월에 연구를 해봤더니 1점 몇 프로에서 이제 없었던 당뇨병이 생긴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게 무서워서 고지혈증 약을 안 먹어야 하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를 드시고 당뇨 뭐 생기는 낌새가 보이거나 이렇게 하면 또 뭐 다른 뭐 운동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식이요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또 조절하는 그쪽이 훨씬 더 이득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고지혈증 약이랑 칼슘 약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여쭤보신다고 해요. 예, 그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요즘 고지혈증 약은 이제 옛날 약들은 저녁 때 먹는 게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요즘은 아침 먹어도 되고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칼슘 약은 공복에 먹거나 이렇게 하면 속이 좀 안 좋거나 이런 분들도 좀 있죠. 그리고 칼슘은 보통 비타민 D랑 섞어 가지고 많이들 나오는데 그 이제 소화 계통을 좀 봐가지고 그때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칼슘약.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티파니에서 아침을 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안식월 중에도 나와주셔서 비온 뒤에서 귀한 지식 나눔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 해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제가 감사하죠. 네, 불러주셔서. 그러면 아닙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오늘 선우성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